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이미 2차례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조재범 전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진술과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 사이에도 연관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면서 성폭행 피해 정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다른 선수들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소식이 전해진 뒤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가 합의했던 피해 선수 3명 가운데 2명은 합의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중 간의 밀착 관계를 보여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이 북한에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답장을 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택시단체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60대 남성 기사가 택시에 난 불로 중태에 빠졌고 차량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가 발견됐습니다. 음성 파일로 남긴 유언을 공개할지 택시단체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 7개 버스 회사 노조가 오늘 첫 차 운행 직전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 예고된 총파업은 철회가 됐고 경기 지역의 버스가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심석희 선수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심 선수를 상대로 2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는 직접 제출을 했고요. 또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는 집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 이후에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고소장 내용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만간 피의자 조 전 코치 조사를 구치소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아람 기자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심석희 선수를 2번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가 2014년부터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심 선수는 자신의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앞서 심 선수를 때린 혐의로 구속돼 수감된 조 씨에 대해 구치소에 보관된 물품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기 여러 대와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성폭행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맞은 다른 선수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폭행 이후 성폭행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폭행 피해자 가운데 심 선수 말고 여성 선수는 확인된 이들만 2명입니다. 조 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은 고소장을 받아본 뒤에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조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5년 전 전임 코치가 물러난 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코치도 당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추행 코치의 후임으로 투입된 조재범 전 코치의 희생양은 심석희 선수였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5년 전에도 소치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퇴출됐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조재범 코치였습니다. 4년이 흘러 평창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대표팀의 심석희 선수는 조 씨의 폭행을 견딜 수 없다며 선수촌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4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폭행, 협박, 그리고 성폭행의 사슬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심 선수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 씨는 그동안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과거 제자들에게 합의도 부탁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진술한 또 다른 3명과 합의했고 심지어 심 선수에게도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0월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형량 줄이기에 나선 조 씨의 모습은 심 선수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훈련장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실제로 조 씨는 폭행으로 대표팀 코치직에서 물러난 뒤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반성 대신 억울하다며 재기를 노리는 과정에 심 선수는 앞으로 있을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AFP 통신을 비롯해 외신들은 한국 스포츠에 폭력이 만연했다며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소식이 알려진 뒤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가 합의했던 피해 선수 3명 가운데 2명은 합의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쇼트트랙 선수들은 어제 저희도 놀랐다, 성폭행까지는 몰랐다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수 부모들은 가슴이 아프다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을 지휘했던 전직 코치는 이 같은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주일 전 소집됐습니다. 심석희는 훈련은 빠졌습니다. 쇼트트랙의 성폭력 파문에 국가대표팀 감독은 말을 아꼈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이 나쁜 소식은 조금 좋은 소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도 막 운동을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운동만 해가지고.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 아파요, 정말. 선수들을 때려서 성적을 내는 쇼트트랙의 잘못된 관행을 넘어 지도자와 선수 간 뚜렷한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성폭력의 실상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연맹 차원에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묻혀 있었던 거죠. JTBC 박병현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더욱 강하게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감사를 했지만 조 전 코치의 성폭행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사태만 파악을 하고 그 대책을 세웠는데 체육계의 성폭력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며 마련한 자리에서 정부는 내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감사한 뒤 조재범 전 코치가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조 전 코치가 심석희에게 폭행은 물론이고 성폭력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음먹고 한 감사에 허술한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 구조 탓에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강간이나 이와 비슷한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에만 영구제명 처분을 하는데 성추행을 해도 영구제명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체육 관련 단체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체육 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3월까지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해 체육단체 전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북한으로 향했다면 도착을 이미 했을 시간입니다. 이번 4차 북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 모두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심은 북미 협상에 이번 일정이 어떤 변수가 될지인데요. 일본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답장을 했고 이를 받고 중국에 간 거라는 겁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어제 오후 2시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들르는 곳이 없다면 오늘 새벽 북한 신의주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밀착시킴으로써 북미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빅딜 협상에 앞선
작전 회의였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4시간 동안 연회를 베풀고 베이징 최고급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한 장면은 양국 간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김 위원장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의 생약 제조업체를 찾은 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경기 지역의 7개 버스 회사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오늘 아침에 관심이 집중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결렬이 된다면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첫 차 운행 직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의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의 7개 버스 회사 노조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사가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바뀌는 임금안에 대해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차 운행 직전인 새벽 6시쯤 노사는 추가 협상 끝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월급이 40만 원가량 줄어드는데 노사는 대신 38만 원을 보전해주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종 합의안은 수원, 안산, 안양 등 경기 지역 7개 버스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4시쯤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던 차량들도 다시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총파업이 실행됐다면 시외버스 157개 노선에서 1,800여 대 버스가 멈춰서는 교통대란이 빚어질 뻔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대표단의 무역 협상, 원래 일정보다 하루 더 진행이 돼서 기대감이 높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상당히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접힌 것으로 전해졌고,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는 앞으로 최고위급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협상을 마친 뒤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90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이뤄진 첫 협상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대표단 일행인 테드 맥키니 농무부 차관은 기국길에 오르면서 좋은 며칠이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이 먼저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중에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허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은 물론 완전한 이행을 위한 검증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구조적인 문제에는 합의에 다가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기술 강제 이전, 보조금 지급 등은 이후 최고위급 협상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달 말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고위급 추가 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급 무역 협상이 파국을 맞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소식에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39%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1%, 0.87%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과 관련해 사전에 우리 측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밝힌 내용입니다. 교감 시기나 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무소속 송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 안팎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오는 13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글로벌 국제교류 전문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2019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비자 없이 가장 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2년 연속 일본이 차지했고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찾아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만드는 라인이 가동이 된 곳입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을 밝히고 삼성전자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리가 4대 그룹 총수와 단독으로 만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서 인증을 받고 차량 2만 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에 BMW 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 법원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BMW 코리아에 벌금 301억 4천여만 원,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네, 굴뚝 농성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인텍 노조가 모기업 스타플렉스와 계속해서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5번째 만남에서도 성과가 없었고 오늘 6차 교섭이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 직접 신문하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최 전 총장 혼외 아들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첩보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사우나에 있던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응급조치를 받았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고의 그림책 작가로 불립니다. 영국 존 버닝엄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년 82세로 폐렴 때문이었습니다. 1963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이후 50여 년 동안 60권이 넘는 그림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책 발간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에 발표한 곡 DNA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6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가수로 처음 세운 기록입니다. 그룹 카라 출신의 배우 박규리 씨가 일본 영화의 주연이 됐습니다. 리바이브 바이 도쿄 24라는 인공지능 형사 얘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하고 5월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일정,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하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10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민생 경제,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JTBC가 생중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첫 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라서 이 지사가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3번째로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틀 연속 나와서 조사를 받았었고요. 이후 일정이 2번 연기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한파가 누그러들고 다시 미세먼지가 쌓였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에서 나쁨 수준이 이어지는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내일 더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 그치는 등 무척 온화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후 기온은 다시 내려가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건조특보 계속 발효 중이고 곳곳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또 제주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3도, 청주 4도, 대구와 광주가 6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대부분 영상의 기온 보이겠고요. 함흥 지역이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 낮까지 남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60대 택시기사가 전신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었는데요. 사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광화문역 앞 도로에 서 있던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즉시 도착했지만 차량 전체가 불에 타 택시의 형체만 겨우 남았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 65살 임모 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갑자기 이쪽에서 펑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불길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막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화성 물질이 담겼던 것으로 의심되는 용기를 택시에서 발견해 분석 중입니다. 택시단체 측은 임 씨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언을 음성 파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단체는 임 씨 가족과 협의해 음성 파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에는 택시기사 최모 씨가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분신해 숨졌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앞서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권력형 성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인 씨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거대해도 인간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안 전 지사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남녀의 성관계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고 서로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은 김 씨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내려집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던 유튜브 진행자 양혜원 씨가 어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 눈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을 바쳐서 피해자들을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제 삶들을 다 되돌려놔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피고인 최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직후 양 씨는 기자들과 마주섰습니다.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어쩌면 처벌받게 하게끔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양 씨가 촬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건 지난 5월. 하지만 자발적으로 촬영했다며 이른바 꽃뱀으로 몰렸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나한테 상처되는 그 모든 악플들을 보고도 진짜 못 본 채하고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은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 씨를 강제추행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겪지 않고선 모를 정도로 양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 성추행 이후에도 촬영회에 나갔다는 양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또 맞서 싸워야 될 거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가겠죠. 몇 년을 살지 아니면 몇십 년을 살지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양 씨는 비슷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할게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용기 내셔도 되고요. 행복해지셔도 돼요. 악플러들과도 인생을 바쳐 싸우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악기 연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돌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지난주 갑자기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JTBC가 그 사연을 추적했습니다. 낮에는 천사와 같았는데 밤만 되면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에선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 취재진 앞에선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이 아빠라는 그런 것처럼 기억이 잘 안 나요. 괴로운 기억들을 꺼내놓기는 더 어렵습니다. 둘이서 방에 있을 때 제 몸이 너무 찢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계속 이제 생활하고 싶으면은. 모두 의사인 62살 김모 씨가 만든 악단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확인된 여성만 8명, 이 중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10년이 훨씬 넘게 지속됐고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행도 6건이나 됩니다. 김 씨는 경기 성남에서 피공동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1992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근처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기를 가르쳐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와 종교단체, 교도소 등 전 세계를 돌며 30년 가까이 공연을 해왔습니다. 국내에서 천사의사로 소문이 났지만 밤이면 돌봐온 아이들을 성폭행한 이중생활을 해온 겁니다. 지난해 말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2일 김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두 얼굴의 천사의사는 그룹홈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동체 소속 아이들을 이 그룹홈에 입소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길들였습니다. 이 그룹홈 대표 자리에는 성인이 된 자신의 성폭행 피해자를 앉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의사 김모 씨는 경기 성남에 그룹홈 3곳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피공동체에서 악단 활동을 하는 아이들 일부를 나누어 입소시켰습니다. 그룹홈은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소규모로 모아 가족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3곳 모두 대표에 A씨를 앉혔습니다. A씨 역시 어려서부터 악단에서 활동하며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다 커서는 김 씨 범죄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한다며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는데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골 장인이 얘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안 쓰는 거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의 일상을 통제하면서 김 씨가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악단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진로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방통가 아니면 금정고시. 자립할 수 있는 뭐 직업교육 같은 대학을 준비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아끼고 있으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그룹홈은 김 씨가 아이들을 길들이고 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로 담임 목사, 부자세습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교회들은 대기업으로 불렸죠. 그런데 정말로 일부 재벌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는 400개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운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회 이름의 계좌 목록입니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가 오간 계좌만 모두 410개에 달합니다. 정기예금부터 펀드, 표지어음 등 계좌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당 계좌들은 교회 건물 건축 비용의 출처를 의심하던 일부 신도들이 지난해 초 발견했습니다. 애초 교회 측은 재정을 담당하던 오모 장로에게 60억 원을 빌려 건물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보낸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오 장로 명의가 아닌 또 다른 서울교회 명의의 통장이었던 겁니다. 이 장로라는 분이 또 교회에 60억을 빌려주게 돼요.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차입한 근거가 없어요. 같은 교회 명의로 수억 원씩 수상한 자전 거래가 이뤄진 계좌만 400개가 넘은 겁니다.
찾고는 같이 하면 400개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뭐 10개 있겠지 이 정도 생각했죠. 해당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교회 재정을 담당해온 오장로. 실제 교회 명의 계좌의 돈이 오장로 아들의 빌라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2012년 9월 19일 10시 23분 서울교회 통장에서 5억 2천만 원이 인출됩니다. 이 중 5억 원이 3분 뒤 오장로 둘째 아들 계좌로 들어간 겁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다음 날 경매로 나온 대치동의 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오장로가 교회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파이프 오르간. 그런데 기증 당시 오르간 가격 중 10억 원이 교회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헌금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세요. 하나는 서울교회에 이 계좌에서 10억이 자기 합수표로 출금이 돼요. 교회 측이 밝힌 공식 계좌는 10여 개입니다. 오장로 측은 나머지 400개 중 일부가 자신의 차명 계좌라면서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회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교회 재산이죠. 현행법상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는 세무조사를 피하고 과세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됩니다. 신도 일부는 지난해 7월 오장로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탐사 플러스 이선아입니다. 400개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결국 목사의 묵인 아래 수백억 원대 수상한 거래가 이어진 겁니다. 해당 목사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짜 뉴스를 설교 시간에 퍼뜨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모 장로가 자신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서울교회 명의의 한 계좌입니다. 개설증을 확인해보니 당시 담임 목사이자 현 원로 목사인 이모 씨의 신분증이 나옵니다. 다른 차명 계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비호하거나 같은 공범 상태에 있기 전에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기가 불가능. 오 장로는 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줄곧 교회 재정위원회에 몸담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다가 구속됐지만 이듬해 다시 재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이런 세금 포탈한 분을 재정위원장, 서기, 재정위원장, 회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께서 쉬쉬하고 이 목사는 앞서 정치적인 발언과 친박단체 집회 참석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북한 특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5.18 사건 당시에 여기 북한 인민군으로서 남한에 파견이 돼서 대한민국 국군 복장을 입고 총을 쐈다. 그래서 민간인과 국군이 서로 교전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당시 광주의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목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회는 현재 이 씨에 반대하는 일부 신도들이 따로 예배를 하는 등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탐사 플러스 김지아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들 얘기 계속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지, 이들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쌓은 신뢰를 악용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목사들은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목사를 넘어 보호자이자 친구, 상담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믿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와 신뢰는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범행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사는 모두 79명. 같은 기간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승려는 17명. 신부는 1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경우 아동 청소년과 접점이 더 많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지역교회들이 경제적 이유로 지역 아동센터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본인이 교단도 도대체 개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탐사 플러스 이호진입니다.
교단에서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혹은 묵인하면서 가해 목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일부 교단에서는 징계를 하겠다, 또 목회자들에게 성윤리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게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임모 씨. 임 씨는 2013년 교회 캠프에서 8살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겠다고 기도실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바 있습니다. JTBC 보도 후 임 씨는 지방회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해당 교단은 임원회를 거쳐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판결문을 통해 파악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 79명을 각 교단에 알렸습니다. 16명의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목회자 성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목사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치해서도 안 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본색원을 해서 잘 처리하고 그런 제도를 보완하도록. 대부분의 교단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며 예방과 사후 대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교단들이 서로 성범죄자 명단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교단은 내부 반발을 우려했습니다. 범죄 사실 확인 증명을 한번 띄워달라고 잠깐 시행을 했는데 왜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느냐. 4명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목사가 속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탐사플러스 최하은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이었죠. 외교적 협의 요청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 결정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政府による具体的な対応は取られておりません。原告側による日本企業の財産の差し押さえの動き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외교적 협의는 한일 청구권 3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은 외무성이 9일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들여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2011년과 2012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으로 3차례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협의 요청을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난 아베 총리가 직접 강요 회의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대응은 다분히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계산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한국 측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재반 요소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한편 일본과의 초계기 레이더 관련 갈등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유튜브에 일본이 3개국 언어로 우리나라는 8개국 언어로 영상을 올리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유튜브에 올린 8개 동영상의 조회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회수는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버전을 올린 데 이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와 아랍어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영상에 8가지 언어의 자막을 입혔습니다. 일본은 앞서 일본어와 영어 자막 동영상을 먼저 공개했고 이후 한국어 자막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11일 동안 한일 양측이 올린 동영상만 11개로 하루 1개꼴입니다. 국방부가 반박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초계기가 탐지한 레이더가 어떤 종류인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이 사격 통제 레이더와 유사한 주파수를 놓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9만 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07만 3천 명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고용 한파 속에 젊은 구직자들은 더욱 애가 탑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장에 몰린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모의 면접이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이 각을 잡고 앉습니다. 행사장 소음을 뒤로하고 모의 인적성 시험에도 실전처럼 집중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토익 850점 이상이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치가 보이고 고민은 많아집니다. 공부하려면은 또 책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막 이제 집안 가족들한테도 조금 눈치가 보이고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어떤 면을 보고 뽑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워서 또 이게 블라인드 했다고 하긴 하는데 얼만큼 블라인드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은 고졸 준비생들은 더 불안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기업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적다고 들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기다려줄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5%로 5년 연속 9%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한 청년까지 합친 실업률은 22.8%로 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은 어제 하루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체험형 인턴 자리라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인턴이라고 해도 얘가 채용형으로 바뀌는지 체험형이다 이러면 정말 시한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불안할 것 같아서. JTBC 이현입니다.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한파에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년치 고용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는데 최종 성적표도 여전히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2018년 연간 고용 동향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었는데 1년 동안 늘어난 취업자 수가 9만 7천 명. 이게 2009년이었죠.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나쁜 성적이었었고요. 실업률 지표 역시도 3.8%, 17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실업자 수도 또 100만 명이 넘었는데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은 고용률 부분이 가장 많이 초점이 좀 맞춰졌습니다.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당초에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고용률은 뭐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고용률 역시도 이제 감소가 하게 되면서 글쎄요,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청년 실업률입니다. 15세에서 29세 이쪽 부분이 소폭 개선된 측면이 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에 잠깐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으나 12월, 그러니까 어제는 12월도 나오고 연간도 나왔는데 다시 3만 명대로 추락을 하면서 역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쉽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통계 지표에서 실은 이제 번외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졸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졸과 이제 그 밑에 저학력자들의 일거리들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연령대별로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는데 40대의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40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2018년 한 해 동안 11만 명 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91년 이후에 가장 많이 40대의 이 취업자 수, 그러니까 아예 취업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였는데 IMF 때도 실은 40대들이 타격이 컸잖아요. 그때보다도 2018년에 40대가 더 크게 직장을 잃어버렸다라는 건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따로 떼어놓고 한번 집중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고용시장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이제 주장하는 측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논거로서 일자리 이제 업종별로 나왔을 때 도매 소배업, 숙박업, 이제 기타 임대 서비스업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많이 쓸 수 있는 일자리들이 크게 줄지 않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이고 이제 나아가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맞서고 있는데 어제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최저임금은 없었었고요. 네.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첫손에 꼽았던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는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가 제조업의 위기 얘기를 네. 많이 했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이제 이 도소매업업, 숙박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영업의 부진이었다라고 좀 애둘러 설명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정부의 노동 정책이 문제였다라고 주장하라는 측면에 대해서 네.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큰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많은 논쟁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용률이었다라는 건데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고령화는 더 심해지죠. 네. 반면에 저출산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세 이후 65세로 빠져나가는 고령화 인구는 많은 반면에 15세 이상으로 오는 신규로 들어오는 생산 가능 인구는 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가 생산 가능 인구가 순감하게 되는 첫 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뭐 이때까지는 연간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절대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늘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따라서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통계청도 어제 이렇게 밝혔지만 문제는 이렇게 정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래서 취업자 수의 절대폭이 중요하지 않다면 적어도 고용률은 네.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고용하는 인구는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 고용률 역시도 0.1% 감소를 했고 감소폭이 9년 내 가장 큰 폭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이라면 글쎄요. 그동안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 물론 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라면 뭐 20만 명대 순증은 없지만 그래도 9만 7천 명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외에 네.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만 개의 일자리를 네.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간 섹터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민간 섹터의 도움이란 게 뭐냐? 기업의 투자입니다. 네. 기업이 지금이라도 다시 설비 투자를부터 해서 투자를 해야만 그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가 올 수는 없는 그런 네. 대목인데 얼마만큼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에 맞춰서 투자를 늘리고 나아가서 일자리, 고용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장을 찾은 젊은 구직자들 정말 애를 태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 불가피합니까? 네, 불가피한 것 같고요. 이제 공식 통계로서는 이제 청년 실업률 부분이 소폭 감소해서 네. 이게 이제 개선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체감 실업률을 보면 청년층이에요. 거의 20%, 22%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체감 실업률이 20%대라면 글쎄요, 이 청년 취업은 뭐 굉장히 거기서 개선돼 봐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민간 연구소에서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청년층의 신규 취업이 가장 어려운 그런 네. 한 해가 될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뭐 사전에 정해진 것 없이 자유롭게 질문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까요? 예, 오늘 주제 자체가 경제와 사회 안전망인데 사회 안전망도 결과적으로 경제겠죠. 그래서 이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정하고 이제 질문하고 뭐 이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아마 대부분이 경제 정책, 뭐 최저임금 부분이라든가 향후 기업들, 민간 투자에 뭐 규제 완화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올 한 해 이 정부 정책이 궤도 수정이 됐는가, 네. 속도 조절을 하는가, 아니면 전에 이 JTBC 토론에 나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뭐 속도 조절도 아니고 궤도 수정도 아니고 보완이다, 뭐 이런가 그 뉘앙스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새로운 뭐 정책 같은 것이 나온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어떤 그 미묘한 뉘앙스, 이게 큰 틀에서의 궤도 수정이 있나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확실한 비전과
명확한 그렇죠. 네, 계획들이 좀 방향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네. 갖게 됩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비서관들 가운데는 사표를 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자도 있습니다. 정권을 감시해야 할 현직 언론인들이 잇따라 청와대로 직행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력의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권한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합니다. 2015년 10월 민주당이 낸 논평입니다. 정연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하는 것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마찬가지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자였습니다. 한겨레 노조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6개월이나 공석이었는데 달리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고 결국 검찰을 떠난 임수빈 변호사는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검찰총장 등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PD수첩 사건 1차 수사팀은 2008년 7월 방송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를 하라는 윗선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사팀을 이끈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총장님 뜻이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교일 1차장 검사가 수사팀과 무관한 검사에게 작성시킨 의견서를 제시하며 왜 죄가 안 되느냐고 책망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는 암행감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2차 수사팀은 제작진을 긴급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위법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강제 수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고 최 전 1차장은 외압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벌인 추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이드 폭행 영상도 공개가 되면서입니다. 또 하나 공분을 사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의회가 연수 비용을 올리고 한도 내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장소를 정하자는 요청을 여행사에서 해당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로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예천군 의원들은 2016년엔 중국과 러시아, 2017년엔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비용은 1인당 240만 원과 158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442만 원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3배 가까운 돈을 더 쓴 겁니다. 지난해 지방의회 연수 비용 한도가 없어져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천군 의회 역시 연수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를 정하며 연수 목적에 맞는 곳이 아닌 한도 내에서 가장 비싼 곳에 가자고 여행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 미국도 나올 수도 있고 유럽도 나올 수도 있고. 어제는 박종철 전 부의장이 버스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손사래를 치다 잘못 맞았다던 변명과 달리 가이드 팔을 비틀고 얼굴을 때립니다.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의회 측은 어제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의장도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하시라니까요. 14년 동안 100건가량 올라왔던 예천군 의회 게시판엔 의회를 성토하는 글이 2,0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구운 고기나 생선이 메뉴인 식당의 주변에 있는 집들에서는 그 연기와 냄새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냄새를 좀 줄여주는 장치를 들여놓고 싶어도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해법은 없는지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저녁 시간대 서울의 한 식당 갑니다. 여기저기서 고기와 생선 굽는 냄새 그리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식욕을 돋우지만 하루 종일 노출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 물면 냄새가 약한 나요. 좀 역겹죠. 뭐 얘기는 못해요. 겨울에도 된다고 사살 나긴 나죠. 고깃집이 몰려있는 서울의 또 다른 식당가 근처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12시만 되면 내가 시내서 뽑아놓은 게 기름 터지고 물을 못 내리나요. 대부분 먹자 골목 바로 뒤편에는 주거지가 붙어 있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 시간대마다 퍼지는 냄새와 연기에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골에서 나오고 여기 부대에서 연기가 팍 동네에서 하게 냄새가 진도가 좋네요. 여러 고깃집들이 있는 상가를 바로 앞에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옥상 꼭대기에 설치된 환기구의 높이가 주변 아파트보다 낮아서 바람을 타고 냄새가 고층부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이사 가야 되나. 주민들은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오려고 그랬어요. 저 빈매운동까지 오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서서히 밤이 되니까 냄새 나잖아. 대부분의 식당들도 연기 발생을 줄이는 기기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뭔 냄새 요만큼도 안 나겠어요. 현실적으로 여기다 하지를 말아야지. 음식점 관련 생활합치 환경부 민원 건수는 2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음식점의 연기나 냄새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엔 인천의 한 숯불구이집 근처에 살던 40대 남성이 업체를 상대로 항의를 거듭하다 흉기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갈아치우면은 여기는 이제 5층 높잖아요. 여기는 2층이 가는데 그게 시비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식물 악취 민원에 고민하던 업주들은 이렇게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설치부터 관리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직화구이집 연기는 뭐 소방차까지 출동할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납니다. 다영업자 식당 하는 분들이 뭐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몇백만 원 가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마련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음식점과 폐수시설 등 모든 생활합치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1억 5천만 원. 지난해 지원을 받은 업체는 15곳에 불과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고 돈 몇십만 원이라고 해도 거의 안 달죠. 그 돈을 들여서. 안 그래도 지금 장사들이 다 힘든데. 음식점 연기와 냄새를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영세업자와 또 서민들 사이에 벌어집니다. 더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임지수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 이대로라면 역대 가장 긴 셧다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9일 오후 백악관에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이날 회동은 30여 분 만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고 그냥 걸어 나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셧다운 사태의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21일이고요.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되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다녀온 상황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또 어디서 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조윤재 주미대사가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현지에서 있었던 한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북미 간 상황을 달리는 열차에 비유했는데요. 열차가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간략히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택시기사 분신 사망 관련 속보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임모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면서 분신해 사망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택시기사 최모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최 씨 또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파 풀려, 오전 미세먼지, 그리고 내일 더 나쁨인데요. 강추위는 하루 만에 누그러들고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 중서부 지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되고 내일은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더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기온이 2, 3도만 올라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풀린 느낌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겨울은 겨울인지 날씨가 봄 같다고 말하자마자 얼음 밟아서 미끄러졌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또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먼지 마셔서 목이 아프다는 분도 역시 만날 수 있었네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윤재 주미대사의 관련 발언을 안태웅 기자가 전해드렸죠. 조 대사는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다음 달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이를 위한 준비 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뮬러 특검 보고서도 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북한도 3월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앞두고 그 이전에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1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2차 정상회담 이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미 중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추진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북한의 특별 열차는 어제 오후 베이징역을 출발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추가로 들르지 않았다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이나 북한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이번 밀착 행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역시 갑작스러운 중국 방문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좀 의외성이 컸었죠. 네. 특별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소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더 많이 끌었는데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과거와는 다른 제안이라든지 뭐 이런 협의 내용을 미국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전략적 조율을 할 필요성을 좀 느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그 외교 목표를 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종전선언을 거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정전협정의 한국전쟁전전협정의 당사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이자 또 호견자로서의 중국의 이미지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플레이어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무슨 의미냐 하면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비핵화 국면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방문이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거를 통해서 북한과 같이 움직이는 그 호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그 전체적인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연말에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고 나서 중국으로 갔다 이런 보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미국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고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뭐 관련해서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문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 북한과 미국이 양국 모두가 이 비핵화의 모멘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이거를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다 이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국까지 참여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비핵화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협상의 동력을. 이런 점에서는 선순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이고 본격적으로 제시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면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중국이 이 협상을 끌고 가려면 일정 부분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제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조언을 해줬다면 상당히 선순환적 구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이틀째 되는 날 어제였습니다. 경제기술개발구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경제에 관련해서 뭐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경제 부분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올해 신년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나가 이제 외교 목표고 하나가 이제 경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작년 4월 20일 날 폐기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재 국면에 꽉 막혀가지고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제재 완화도 그렇고 설사 미국과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도와준다면 이 난국을 조금 더 끌고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의지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경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특별히 그 과학기술, 뭐 제약 이런 거와 관련된 데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향후에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비핵화, 외교적, 군사적 이런 것뿐만 아니고 경제 발전에도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틀 전에 시진핑 주석과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했고요. 4시간 넘는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또 점심 때 시진핑 주석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베이징 호텔에서 네. 점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이징 호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남다른 게 있습니까? 북경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호텔 규모도 크고 중심가에 있고 이전부터 이제 그 친분을 과시하고 우위를 과시하는 이런 좋은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요. 뭐 주을레와 김일성의 회동 뭐 이런 데서도 늘 이용되었던 데이기 때문에 좀 대외적으로 사실 정상 간의 국가 교류 이상의 어떤 특수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일종의 이벤트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위를 과시하고 동맹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뭐 이틀 전에 열렸는데 아직까지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얘기를 할까요?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공동으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문구를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 배후론, 중국이 뒤에서 북한과 조율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최대한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교부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는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건 다른 형태의 우위를 돈독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정해서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뭐 이런 걸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1차 때는 피로써 맺어진 양국 관계를 강조했고요. 2차 정상회담 때, 3차 정상회담, 특히 3차 정상회담에서는 소위 한 참모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2차 정상회담에서는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 보면 이번에도 북중 간의 돈독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완곡하게나마 표현을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조금 유화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선에서 아마 전체적인 문구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만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만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중국 방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전에도 방문을 했었고 뭐 곧 재방문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좀 연기돼 왔거든요. 이런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 순방이 있습니다. 그런 거가 끝나고 나서 북한을 방문해서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2차 북중 정상회담이 이제 본격적 궤도에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에 또 문제가 많잖아요. 좀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라든지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이 갈등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해야 되고 또 북한과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제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뭐 2월 안이든 3월이든 만나지 않으면 이 모멘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정상회담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강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의 핵심이자 정점으로 지목됐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내일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아직까지도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조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초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후 7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금요일 검찰에 출석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입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청사가 아닌 이곳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상황에서 대법원 안에서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소환을 앞두고 막판 준비에 분주한데 검찰 준비 상황은 이어서 한민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시도한 겁니다. 재임 시절 사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당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이 뒤집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새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법관 등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재판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부터 회동을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간 15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부결될 경우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되는데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부가 3일 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안을 영국 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21일이던 기간을 대폭 줄인 겁니다. 이 안은 보수당 내 친EU 성향의 그리브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EU에서입니다. 정부는 강요만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버커우 하원 의장이 표결을 허락했습니다. 이른바 메이 합의안이 부결된 후 시간이 지연되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됐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후속 대책을 요구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막자는 데 다수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처리했습니다. 브렉시트가 표류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결국 제2국민투표로 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전 텍사스주 북부 지역에서 화물열차 14량이 탈선했습니다. 탈선한 열차 일부가 선로 옆에 있던 주택을 덮쳤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열차가 선로를 벗어난 건지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위로 갑자기 도로 표지판이 떨어집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표지판에 깔린 차는 처참하게 뭉개졌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목만 조금 다쳤다고 합니다. 아찔한 사고에 당국이 도로 표지판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비행 실력으로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는 헬기의 활약상이 화제입니다. 나비가 내려앉듯 눈 쌓인 경사면에 구조 헬기가 사뿐히 앞머리를 댑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친 부상자를 구조하는 모습인데요. 경사진 지형과 눈사태 위험 때문에 이처럼 헬기의 앞부분만 경사면에 살짝 댄 채 멈춰 있는 건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한 구조대의 활약상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선 열차 기관사들이 눈에 파묻힌 사냥을 구조했습니다. 달리던 열차에서 우연히 흰눈 속에 파묻힌 사냥의 뿔을 본 건데요. 어찌나 깊이 묻혀 있는지 뿔을 발견한 것도 대단합니다.
한양은 1m가 넘게 쌓인 눈 속에서 꽁꽁 온몸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속하게 눈을 퍼낸 끝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기관사들의 행동이 영웅 같았다는 반응입니다. 페루 인근의 바다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놓은 그물에 어린 범고래가 걸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요. 어부들이 요리조리 그물을 당겨서 범고래를 풀어줍니다. 보내주기 전 잘 가라며 토닥토닥 인사를 건네는데요.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한 어부는 풀려난 범고래가 배를 향해 큰 소리를 냈는데 마치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올가을 평양 공연 얘기. 지난해 나왔을 때부터 그랬었지만 팬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9.19 평양선언 1주년 기념 공연에 방탄소년이 와달라고 국회가 제안을 한 상태인데 팬들의 입장은 정치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연초 시상식을 휩쓴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 국회가 올가을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인 9.19 평양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에 나와달라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BTS가 평양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전에 일단 제안을 드렸어요. 장소는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던 곳입니다. 빌보드 차트 1위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 아미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해외 투어 일정으로 바쁜 방탄소년단의 활동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팬들은 지난해 BTS 평양 공연이 처음 거론됐을 때도 병역 면제 주장이 나왔을 때도 반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해당 공연에 대해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매해 이맘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 자동차 쇼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를 보고 차가 음악을 이에 맞춰서 틀기도 하는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른바 감성 주행입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도로에 여러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훨씬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가 3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배구 리그 홈경기에서 외국인 공격수 알리오나 마르티니우크의 활약에 힘입어 KGC 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리그 2위로 도약한 GS칼텍스는 1위 흥국생명과의 격차를 승점 1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 김은선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8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은선은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은선은 곧바로 구단에게 적발 사실을 알렸고 수원은 축구연맹에 보고한 뒤 자체 상벌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가 힘들게 합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 이어지는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내일 더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 그치면서 무척 온화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후 기온은 다시 내려가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건조특보 계속 발효 중이고 곳곳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는 낮까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4도, 대구는 6도 예상됩니다. 북한도 대부분 영상의 기온 보이겠고 함흥이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 낮까지 남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이미 2차례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조재범 전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심 선수의 휴대전화도 분석하면서 성폭행 피해 정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소식이 전해진 뒤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가 합의했던 피해 선수 3명 가운데 2명은 합의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CCTV의 보도가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북미 회담 개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을 이루겠다는 뜻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50분부터 JTBC 뉴스 특보를 통해 신년 기자회견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경기 지역 버스 회사 노사가 벌인 임금 협상에서 오늘 아침에 합의가 나오면서 예고됐던 총파업이 철회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 버스가 정상 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